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9일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가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런 생존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이해하고 또 배우는 학습 자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심화된다. 5가지 이유. 일본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고자는 오바다 새끼라고 게이오 기죽고 대학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뒤에 결론에 있던 것을 제가 앞에 먼저 얘기했는데 붕괴가 왜 더 심화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5가지 이유를 이 교수가 들었는데 새끼 교수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제일 이유, 현재 중국의 내구력은 당시 일본보다 높다고 본다라는 것은 처리가 그만큼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거죠. 비효율성의 지속은 일본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1 이유를 얘기했고요. 제2 이유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은행 및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지만은 중국은 그 땅만큼은 공유니까 지방정부의 자본이 훼손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손실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의가 있지만은 이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3의 제 3번째 이유로 평균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완전히 이중 경제이다. 왜 그냐? 상하이나 베이징 등 연안부 대도시들의 그 소득 수준하고 농촌의 소득하고는 너무나 빈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다 잘 살자고 한 거지만 중국이 과연 성공한 공산주의인지도 의문스럽죠. 더 이상의 지방으로부터의 이동을 도시가 수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뭐 농민공 같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죠. 성장의 지속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중국 경제의 선장은 이 10년은 완전히 내수 주도가 될 것이다. 이 내수는 개인 소비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 수익, 이익으로 됐던 것이고 소비자에 의한 부분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5번째로 일본의 주택버블은 사실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성실했으니까 중국인들처럼 투기를 안 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살 집만 집을 했을 때 은행 융자를 받고 해가지고 한 40년 분할 상환 뭐 이 정도까지 있다니까 거의 죽을 때쯤에서 자기 집이 된다는 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은행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 열광에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부동산 팍 그냥 폭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개인주택의 그 구매의 반 이상은 투자라고 했지만 투기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심화되는 5가지 이유를 대학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중국 경제에는 일본화가 되고 있는가 해서 6개의 유사점에 대해서 1번부터 쭉그 여섯 개 항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이 좀 의미 있는 얘기로 더 다가오는데요. 구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생기면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독자적인 변형 자본주의 경제가 만연해서 채무 정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경제 마찰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그 집사람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듣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 내려갈 것 같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인구가 줄잖아. 인구가 서울의 인구도 팍 줄고 그럼 수요가 있으니까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지 투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 또 외국인들도 막 사고 그다음 비싸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가격이 뛰는데 개나 소나 전부 다 은행 돈 빌려가지고 다 거기에 다들 그 이 문은 하나인데 다 같이 그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할때 극장에 문이 하나 있는 데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극장 안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은 하나뿐인데 글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막혀서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리겠죠. 그런 부동산 몰락이 이 중국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로 비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교수는 유사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시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크게 다르다라고 자기네들은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정말 1990년대 일본과 다른지 자기는 한 7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얘기하면서 또 사실은 그 위안이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 과거 지금 지난 얘기지만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경제를 깬 메커니즘이라는 거로 해서 쭉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은행 금융 시스템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제 자신도 배워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일본이 이상한 것은 모두 거품으로 다 같이 무너졌다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부동산 때문에 생긴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더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면은 더 강렬한 앵고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 이런 거 해서 경기 잃어버린 30년 디프레이션을 살았던 것은 미국과의 프라자 합의로 앵고 시대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허구한 날 비용 절감 가격 인하 의한 코스트 퍼포먼스 이런 거에 상승에만 의존한 눈앞의 회복 전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일본 그 셀러리맨들이 참 성실히 잘 살았다 하는 얘기는 뭐 인정은 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에, 앵고였던 거 아니겠느냐. 엔저로 해서 수출도 잘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고정환율 제도였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프라자 합의로 일본이 기고만장해지니까 지금 미국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2인자가 기고만장해지면 죽여버립니다. 슬슬 지금 30년 지나서 중국이 기고만장해지니까 조금 지금 죽이는 작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의 온전이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뭐 온이
일본이라는 것은 글쎄요, 조는 이 존재할 때 존자 같기도 하고, 일본 이 어휘 같은데, 일본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효율이 계속될 것이다. 포인트는 무엇인가?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왔는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까,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국내에는 자본의 출자자가 부재했으며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해외 트레이더에게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오버슈트 내리는 일을 이용하고 쓸어버렸던 것이다. 일본이 이랬으니까 중국이 더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일본이 외국 해외 트레이더들한테 완전히 농락당했다라고 했던 거죠. 과거 일본보다 높은 비효율성 이중경제의 외상을 현재 외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고요. 거품 붕괴 장기화에도 중국의 미래의 어떤 특수한 기술들은 비약적으로 근데 또 발전하고 있다. 왜냐?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좀 길지만은 한번 학습 삼아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데, 팅콕은 애플과 중국이 불과 6개월 전에 공생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었어요. 이제 베이징의 아이폰 금지는 애플이 나오는 게 아이폰이죠. 좋은 감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포춘 보도 내용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팅콕은 재개장 후, 재개장이라는 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몸을 떠날 만큼 연구한 미국의 몇 안 되는 시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 애플사 3월 달에 공생적인 종류의 관계를 맺었다고 자랗게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국한테 다시 당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공급망과 판매의 핵심인데, 중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애플 아이폰을 쓰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스파이 우려가 있다. 근데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다. 최근에 하웨이가 통제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화웨이 메타 60 프로라는 게 또 버전을 발표하면서 미국 상무부는 목요일 화웨이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반도체 제조 국제법인, 이렇게 길게 있으면 약어로 SMIC라고 되어 있네요.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중국 이름인 모양인데, 만든 첨단 칩을 어떻게, 이게 중국계 그럼 아닌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SMIC가 중국계가 아닌 것 같죠? 국제법인인데 아닌데 중국 최대 법인인데, 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온 건지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서로 간에 스파이 칩들이 다 같이 심어져 있다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우리 앨런 언니께서 IMF 출자액 인상 지지를 좀 이번 G20 회의에서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개혁 추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델리에서 앨런 미 재무장관은 8월 9일 개막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제통화기금 IMF 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확대해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IMF 출자 할당액의 인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IMF에 얼마나 이 출자 쿼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증가한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액이 제일 많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뉴스가 일본 시사통신에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도 계속 나오는 게 도상국 복합위기 지원을 위해서 개발금융, 기술금융 뭐 이런 기여하고 이런 거에서 확대 초점을 지금 할 계획이다. G20 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병행해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1914년에 독일처럼 전쟁도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라는 텔레그래피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2년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상승하는 권력이 지배 권력을 대체할 위협을 가할 이게 이제 1인자 2인자가 1인자한테 이제 그 대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뭐 언론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네요. 투기디데스를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그게 아마 그 히랍 신화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는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이 경제 기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충돌로 양쪽을 파괴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3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이 힘이 아니려 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미 중국이 약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전략성 모성 정책을 오마마 때부터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만의 어떤 유사시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인사들에서는 인민해방군이 10년 내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이. 이런 얘기들을 그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 이 군인들은 중국이 이 대만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좀 그 긴장을 뭐 이렇게 그 나타내는 식으로 하죠.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이 대만을 계속 분쟁에 대비시킨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중국이 못 참고 그 일을 질러버리면은 그때가 이 중국의 폐막이 결국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도 무지막지하겠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미국도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긴다는 배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핵전쟁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건국 초기 때부터 독립전쟁 때부터 얘기를 하더라도 총칼로 이루어진 세워진 나라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치 유신 때 그 필요한 무기를 또 그 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무기들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미국은 군산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산 복합체 뭔가 전쟁이 일어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야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 근데 그게 GDP에 안 잡히는 그런 통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더라도 그거 다 과연 믿을 수 있냐? 전쟁 물자 수출하는 거 그거 GDP 그 제대로 난 잡히는지 누가 그거 어떻게 취재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국의 그 GDP가 현재 뭐 세계 최고긴 합니다만은 만약 그 무기 수출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겠죠. 저기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집어넣었다고 믿기로 합시다. 네. 미국은 17년 만에 가장 적은 비중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멕시코와 베트남이 가장 큰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고 멕시코와 베트남의 수입 물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 이미 전에도 그 뉴스 보도가 됐고요. 이건 멕시코에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관 필요한 것들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지금 멕시코와 베트남에서 계속 하고 있다. 멕시코는 또 좋겠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SG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에포크 타임즈라는 데서 죽어가는 ESG 어젠다 대중에게 거부당하는 현재 상황 NTD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의 일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시장은 대중의 요구에 맞춰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It is dying.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 블랙락, 뱅가드 이런 이 금융들이 요구하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빨간 글씨를 제가 한 건데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안 아니냐. 뭐 ESG 안 될 거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은행 돈 차입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게 무차익 경영을 하는 기업이 100개 기업 중에서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한 10,000개 기업에서 한두 군데라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반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 융자를 받지 않고서는 기업 경영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ESG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로스차일드 여사는 우리나라 이게 2015년에 세라틴 오크힐에 와가지고 발언하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했던 거를 어디 가지고 있던 걸 지금 가져온 건데요. 이때 벌써 2015년에 한국 보고서 ESG 하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2015년이면은 2020년 한 지금 8년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만 하더라도 힘든데 그 환경 S 소셜 그다음에 G 거버넌스 뭐 이런 것까지 내정 간섭처럼 금융그룹이 기업의 경영에서 어떤 그 경영의 어떤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내부적인 관리 통치 행위까지 간섭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핵심에는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스차일드가 투자한 그 글로벌 금융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브렉락에도 출자한 게 있을지도 모르고요. 뱅가에도 출자한 게 있을지 모르고 많이들 나오는 JP 모건 스탠리 뭐 이런데 영국으로 갔던 그 로스타일드 자본이 미국 쪽에 많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국이 산업이 그렇게 안 돌아가도 지금 견제한 게 결국은 산업이 잘 안 돌아가도 금융으로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까지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지배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중일 요게 이제 그 국문 번역한 걸 안 한 거가 그 이 AI 번역기가 헷갈리고 있어요. 한중일이라고 여기까지는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일중이라고 그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표현했다는 거에서 한글 번역은 한중일이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아직은 그 번역기가 자기 학습을 못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이제 한중일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는 한일중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요미우리 신문에서 다른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의미에서 일본 요미시 우리 신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갖다 놓을 게 없어가지고 정영진 씨하고 그 제가 아주 그 좋아하는 조지 포스터 미국 배우 하고 이렇게 그 본인이 그 정영진 씨가 팬이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이마트 거를 했지만은 이마트 그 최대 주주죠.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엄청 감소하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그 무슨 패션쇼 같은 데 와가지고 이럴 시간이 있느냐? 그럴 시간이 있겠죠. 자기 뭐 하는데 어쨌든 무슨 뭐 이렇게 그 조지 포스터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정영진 회장하고 하고 있는데 뭐 둘이 뭐 나중에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과연 그 조지 포스터가 한국 남자하고 같이 살려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 팬과 뭐 이런 관계겠죠. 아,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할 때는 한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미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좀 얘기해서 하는데 에, 한미 팬들이 이 사진을 찍은 거다.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한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일미라고는 절대 우리나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에, 중국은 바꾼 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전라감독에 감화된 한국의 무라니시 토오루의 독점 직격. 일본을 본받아서 혁명적이고 나이슨 작품을 만들고 싶다. 나이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라니시 토오루라는 것은 일본의 그 에로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병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쇼에이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그 센세이션하고 이런 그 비판적인 그런 책을 내는 이게 그 출판사 이름이라는데 지병사라는 데가 쇼에이샤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 같은데 복수 포르노 피해 증가로 섹스 비디오가 사실상 해제된 한국에서는 새로운 제작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전라 감독의 전라라는 게 이게 알몬 감독이라는 거겠죠. 알몬 뭐 포르노 감독이라는 거를 전라 감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르노 감독의 큰 영향을 받으며 현재 한국의 대기업 AV 업체 MIB 그룹을 이끌 한국의 무라니시 토루의 거시 이송우 감독 37세 독점 취재했다. 이게 뭐 찍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송우라는 30일째 감독인 모양이에요. 이게 포르노 찍는 거예요. 한국에서 2010년경부터 리벤지 음란물 피해가 증가했다. 왜 한국에서 섹스 비디오의 규제가 완화됐는가? 사실 한국에서는 2010년경부터 스파이 카메라로 도찰자 전 애인과 전 배우자의 리벤지 포르노가 증가했다. 2018년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 문화체육부 관광산하의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해서 섹시 비디오에서 성기를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도 심사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된 것입니다. 2018년이면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보 정권이라는 아새끼들이 성도덕이 없는 놈들인 거 맞습니다. 공유 경제 한다는 게 아마 제가 그 옛날에 비판했는데 너희들 여자도 공유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거 했다는 거하고 뭐 또 무슨 충남 지사인가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좌파 새끼들은 그 남녀 관계 아주 프리섹스를 기본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노보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노보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니까 정통적인 그런 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포르노 영화의 수요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이게 이런 점에서도 참 생각해 줄 게 많습니다.
결정적이 된 것이 2018년에 아이돌 그룹 카라의 전 멤버인 구하라가 전 애인으로부터 에, 받은 네 기업 은지 폴로 협박 사건, 요게 뭔 얘기인지 이듬해 구는 자살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성인 사이트가 이제 포르노 사이트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거 우리나라 안 하면은 다 그 외국 놈들이 돈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걸 텐데, 자, 이런 거가 이제 그 선악을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건 국뽕뉴스 TV라고 하는데, 국토전략 TV라는데, 가끔 뭐 그냥 뜨길래 좀 봅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뉴스를 인용하면서 만주족 일부가 한국어와 비슷한 알타이어계 만주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황실 시족의 성씨 중 하나인 예인 예해 날라라는 성씨를 되찾은 사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 영상 보도를 했어요. 만주어 발음을 한글로 표시한 조선시대 서적도 있다. 뭐 이런 글씨를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주어를 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낸 책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주어를 복원하는 데는 한글이 많이 기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만주 몽골과 합병 가능성, 또 몽골 유라시아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되겠고,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여진족, 북한에도 여진족 성씨가 있었다는 거를 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한국 성씨로 강제적으로 바꾸게 했다 그러죠. 이적 건국에 여진족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역사 드라마 쪽에서 이성계의 그 첩이 여진족 여인이었다는 것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건국 공신으로 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진족 출신들이 많았다. 왜 그러냐? 한경도 옛날 몽골족의 다루가치 집안 사람이라고 이성계를 얘기하니까 이성계도 결국은 그러니까 몽골 여진족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몽골계로 다루가치 집안이 다루가치 출신이니까 백인대장이라고 그러나요? 천인대장이라고 그러나? 뭐 정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도 지방에서 그 연고를 가지고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연결이 되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별도로 그 고서적 역사 서적에서 본 거는 후금청의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후금이 청이죠. 마지막 황제 부의 성씨가 애신강나거든요. 이 한자가 신라를 사랑하고 그 신라를 기억하라. 애신강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역사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나라라는 게 결국 김씨의 나라다 이런 거로 또 확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 역사하고 조선 역사하고 이게 동일한 그 민족 사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선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제 때 만주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사관까지 만들어졌었다. 이런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는 할 만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국뽕뉴스다 이 말이죠. 프로젝트 헬가라고 또그 영화 하나인데 이게 그 인공지능이 이 인공 그 로봇 병사로 됐을 때 어떤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펜하이머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로봇 병사를 만들라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떤 천재 과학자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오펜하이머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병사를 만들면은 우리 조국이란 게 이제 이게 아마 소련 자기 아마 여기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가 소련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우리 조국이 선제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빨리 로봇 병사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정부에서 요구한 로봇 봉사의 개발 자금을 쓰면서 이 천재 과학자는 휴먼 로봇을 만들면서 자기 죽은 어, 부인을 재현을 시키는 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로봇이 총에 맞아 대신 죽는 거로 끝나고 주인공 천재 과학자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런 소개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그 영화 동영상을 하는 그 유튜버들이 꽤 많은데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건데 요게 이제 이 명칭을 모르겠어요. 이 그림만 가져왔는데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국가. 어느 나라라고 지칭을 안 했지만은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또 겉들어서 얘기한다면은 또는 극단적인 세력도 있겠다. 한 국가 내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틀리면은 그 모두 상대방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극단 세력, 종교 같은 이슬람에서 극단 세력이 나와서 저걸 또 하죠. 그 뭐죠? 그 테러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그 저는 그 이재명이한테 적용하면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경찰관도 마약을 하는 입장이고 연루 이태원 클럽 마약 아지트였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경찰 클럽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4년간 마약 투약 매수 27차례나 적발했다. 공무원도 클럽 찾아 집단 마약 파티를 열었고 CCTV로 단속 피하고 폐쇄적 운영을 했다. 이태원이라는 데가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뭐 했던데 그거 마약하고 난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그 돌이켜 보면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4년간 27건 적발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투약했다. 그리고 단속 TV용 CCTV도 설치했다. 관련 뉴스로 해서 용산 집단 마약 더해진 미스터리 갑툭튀 5명 누구길래 은폐 정황 그 다음에 용산 경찰 추락사 모인 주범 3명 구속하기로 그 마약 투약 의혹 검찰 브라질발 케타민 밀수 유통 일당 6명 기소. 우리나라 그 중국 전 펜타닐 이런 거 싼 거 이런 거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지금 그게 문제가 돼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뭐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닝 등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 연예인은 왜 없나? 이런 게 또 보고 그다음에 뭐 재벌 아들들 뭐 또 이런 것도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마약과의 전쟁 이거는 끝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웅도 의인도 아니에요. 위급한 사람에게 손 뻗었을 뿐. 그 청주 그이 오송 지하 참사에서 세 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한테 현대차에서 그 트럭을 무료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줬고 이 사람이 그 총각이랍니다. 어쨌든 뭘 하나 했더니 LG 생활건강이 생산하는 세제, 치약, 산포 등 그렇겠죠. 부피가 많은 거니까 화장품은 아닌 모양이에요.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전국 유통망으로 어떻게 운송하는 사람은 누군가? 물류비가 나가고 운송비가 그 음, 이 경비 명세서에 그런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꽤 나가거든요. 운송비가.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하지? 아, 그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 물류대행사 LX 판토스라는 데가 하는 모양이에요. 전국 유통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유통계약이 운송계약을 어, LX가 그 LG하고 무관한 데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다 그 구시인가 거기 아니야 구시가 구시죠. 구시네 다 반개 뭐 이런 데로
포항제철도 지금 뭐 아까 그 이제 LH 공사 뭐 이런 데도 정관 예우한다고 해서 뭐 하지만 포항제철 그 철강 운송량도 어떤 전문 운송회사가 계약한다기보다도 뭔가 중간 또 띄어먹는 그렇게 운송 계약하는 데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는 뭐 나왔는데 이 LX 판토스가 이런 차량을 직접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무실 하나 갖고 운송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하청 운송사들한테 맡겨서 운송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을 때는 저는 상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상상이고 소설을 쓰는 거고 근거가 있는 거는 추정, 추론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요런 거를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의 소설을 쓸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또 LX 판토스라는 데가 공개 기업도 아닐 거고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류 관계 일도 좀 했었기 때문에 운송 계약에 대해서 좀 안다 이거죠. 제가 있었던 조직은 어떤 그 집안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 운송업체하고 연간 운송 계약을 해서 다 운송을 맡겨서 그렇게 또 운영을 어, 했던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인척이나 그 또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래야 물류비라도 좀 더 중간 마진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운전기사들도 돈도 좀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 중간에 뜯어먹는 놈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은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제 가격 줬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운전기사한테 들어가는 돈은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노총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동심 파괴, 이재명의 재집권 계획 일부, 환경 마피아 육성. 요 제목만 얘기하고요. 긴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것을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라는 데가 이재명이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거, 그런 거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색연합이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소고 확장을 가지고 뭔가 이권 개입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전번에도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대도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일원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각자 이 자체 소각장을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환경 오염을 만들어 가지고 굴뚝에서 그거 뽑아내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매립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소각을 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긴 대로 한국의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그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다가 거꾸로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각에서 지자체가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환경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향후 매립지가 이제 아직 매립할 용량은 있다니까 시간을 두고서 지금 뭐 소각장 운운하는 거 다 보류시키고 정치적인 결단으로 지자체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간에 그건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향후 그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서 대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물류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소각장 만드는 그 지역 소멸 지역에는 보상비를 충분히 주면서 가급적 우리는 동쪽에다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 서쪽에서 만들어서 굴뚝에 올라가면 또 중국 새끼들이 미세먼지가 다 니들이 그 소각해서 만들어서 내는 거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놈들이 지금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가 무슨 정권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영종도 대한민국의 입국하는 관문인 영종도에다가 소각장을 짓겠다는 미친 새끼들이 어딨냐 이게. 그 인천시장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뭔가 돈지랄하고, 또 거기다가 내국인 출입 가능한 이 카지노까지 뭐 하겠다고 그러고들 자빠져 있다 이게요. 인천 지자체 그 시장 놈이라고 해서. 놈은 여기 아닐 겁니다. 원래 놈 자자니 우리말이 놈이지. 음, 잘하는 것은 이제 한자고. 그러니까 놈은 그 욕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옛날부터 쓰던 얘기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놈 저놈 새끼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새끼는 그 좀 애들한테, 놈은 그래도 성인한테 붙이는 이름이고, 새끼는 아새끼들한테 붙이는 이름이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소 좀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로서는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또 항상 이 스루퍼 타임즈는 학습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생존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배워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습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제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